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발표가 있자마자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충격이다라는 보도가 앞다퉈 나오기 시작을 했죠. 사실 불과 얼마 전에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생산지수가 반등을 했고 이제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희망 섞인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도대체 며칠 상간으로 정반대 진단이 나오니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시장에서는 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지 아주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는 1시간 동안 특집으로 긴급진단, 위기의 한국경제 봄은 오는가? 라는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모시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경제에 봄은 왔는지 아니면 오고 있는지 진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봄이 오지 않았다면 또 그 봄을 앞당기기 위해 어떤 해법을 우리가 가져봐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됐는데요.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9%에서 0%인 0.9%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작년 GDP가 다시 집계됐고 특히 지난 4분기 실적치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제 전망 하향 조정으로 한국은행은 지난 1년 동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1%포인트나 낮추게 되는데요. 작년 4월 발표 때 4.2%였지만 7월에는 4.0%로 10월에는 3.9%, 올해 1월엔 3.4%로 매번 낮아졌습니다. 한편 이날을 거듭했던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75% 수준으로 동결했는데요. 이주열 총재는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가 낮아졌지만 잇따른 세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성장률 하향 조정은 기획재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로 3.8%를 내놓은 것과 비교해 꽤 차이가 있어 혼란스러운데요. 과연 우리 한국 경제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창준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한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는데 성장률뿐만 아니라 각종 지표들을 함께 분석해보면서 우리 경제 건강 상태 어떠한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시는 분은요. 먼저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인호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얼굴이 좀 초췌하신 것 같은데, 예, 좀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예. 한국은행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2%대로 더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교수님, 어떤 의미인지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아까 이미 설명에 따라서 예. 한은에서 이번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한 주된 이유는 2014년 예. 4분기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을 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전망을 하게 되면은 현재 상태에 비해서 얼마큼씩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지난번에 너무 긍정적으로 봤던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왜 그런 식의 좀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그 이유는 아마 해외 부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수출이 예상보다 잘 되질 않고 해외에 있는 세계 각국이 그렇게 생각처럼 회복세를 강하게 보이지 못한다는 거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교수님, 기재부 전망치는 또 좀 틀립니다. 기존에 이제 3.8%를 유지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기재부의 전망은 한은의 전망과는 아주
반대인 것 같고요. 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전망치를 내놓는 기관이 예. 기재부도 있고 IMF도 있고 예. 한국은행도 있고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서로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 어떤 기대치 그 추정치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실은 기재부 같은 경우는 정부 입장이다 보니까 예. 조금은 이제 어떤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낙관적으로 보는 보는 경향이 경향이 있는데 있는데 IMF가 좀 낙관적으로 보고요. 근데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외국계 그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2.7%, 2.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추정을.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그 기대치라고 추정치라고 하는 게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은 이제 경제 전망이 아직은 암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지만 이런 효과들이 교수님 아직까지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교수님이 차고 계신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이 좀 교수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마이크 좀 손볼 동안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영훈 실장님. 지금 이제 하는 전망치하고 기재부 전망치를 살펴봤는데 집행원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라는 것은 이 경제 정책을 이제 집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제 경제 집행이 이제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뒤 이후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감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관에서 보는 것보다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비단 이번뿐만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매번 예산안을 이제 편성을 할 때 이럴 때 보면 다른 기관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기재부 쪽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예산안을 좀 크게 잡는 그런 경향들을 좀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병태 교수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해 아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한은의 전망치가 민간연구소에 비해서도 적중률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정부하고 한은이 일반 민간연구소에 비해서 최근에 몇 년간 그 경제 전망치를 높게 잡는 경향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나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지금 추세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 경제 심리가 상당히 왜축돼 있고,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대외 여건도 상당히 비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보면 정말 경제 심리가 위축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을 한 3% 중반대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금년 들어서 이미 잠재 성장률 이하로 지금 우리가 성장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려워진다.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지는 좀 심각한 국면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경제계에 높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심리는 저희가 뭐 현장에서 만나는 심리는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하고요. 1월에 보면 트리플 마이너스 쇼크라고 해서 이제 생산, 소비, 투자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2월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했단 말이죠. 이걸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죠? 뭐 긍정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선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런 한 번의 반등으로 통해서 우리가 현재 전환했다 이렇게 보기 힘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일 현재 문제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그 어떤 소비 지수입니다. 소비에 대한 심리인데 여기에 대한 소매 판매가 현재 지금 1월에서 2월로 반등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2월 달에 우리가 그 구정이 있었습니다. 구정에 대한 소비 효과가 반영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부에서야 굉장히 어떤 부분 조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겠지만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추세가 어느 정도 나타난 정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지 한 번의 반등이라고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교수님, 최근 와서 자본시장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뭐 2,000선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본시장이 활기를 띠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자본시장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또 올해 하반기, 내년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금 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기에 조금 연결을 시킨다면요. 결국은 경제란 것이 커다란 어떤 흐름이라든지 추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비나 뭐 이런 것이 반짝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본시장 역시 제 생각에는 해외에서 그 여러 가지 양적 완화나 그것 때문에 해외 선진국 혹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그 화랑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 그 자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 자체는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공격적인 형태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저희 경제의 어떤 경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결국은 소비를 위한 소득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 부분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사실은 소비에 필요할 정도의 유동성이 없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예. 근데 이제, 이런 자본시장이 활성화가 되니까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소비를 늘리는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결국 이 소비가 늘어나려 그러면은 그 밑에 그 투자 여력은 조금 없지만 중산층 혹은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분들한테 돈이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것이 흘러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예. 자본시장의 흐름은 좀 바닥 소비 심리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도 되겠다는 예, 말씀인 조금 것 같고요. 그 시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지금 자본시장의 흐름을요. 예.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힘든 게요. 예. 보통 이제 자본시장이 화랑이 되는 거는 실적 장세하고 금융 장세로 나누잖아요. 예.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고 예. 돈의 흐름 때문에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금리를 낮춰가지고 제로금리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전자산에 투자할 데가 없어졌어요. 투자처가 없어졌죠. 예, 그래서 예. 그렇다고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봐서 부동산에 투자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지만 주식시장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금융장세인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해외에서의 그 훈풍과도 일부 영향이 있지만 예. 국내에서는 지금 사실은 자금이 그 위험자산 쪽하고 저축은행 쪽으로 흘러가는 지금 워낙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융장세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서 경기하고 이렇게 연결짓기에는 아직 좀 조심스럽다 이런. 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그 주식 시장이 하락이 좀 되고 있고 그렇죠. 예. 어느 정도는 부동산 시장도 거래량이 좀 늘고 있는데 뭐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런 현상이 미끄럼이 돼가지고 실은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이렇게 풀리고 하면 경제에 대해서 훈풍이 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9년도 이후에 우리가 그 기준금리하고 코스피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이게 기준금리가 인하돼 가지고 상당 기간 저금리가 계속되게 되면 주가는 반드시 반등했습니다. 예.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오르게 되면 이게 펀드에 대한 환매가 이루어지는데 예. 이 환매가 이제 보통 2천을 넣으면서 이제 환매가 이루어지는데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장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추가적인 자금이 유입되겠지만 예. 환매가 이루어지면서 또 장이 한번 내려앉을 수 있고 하니까 조금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중요한 것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거는 예.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구조조정, 어떤 포괄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최경환 장관이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 뭐 학대적인 재정 정책 다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최근에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최경환 장관도 현재 지금 보면 조금 돌았습니다. 구조조정 쪽으로 예. 연금이나 이런 쪽으로 노동시장의 개혁이나 이런 거 했는데 이게 지금 독일의 예를 보면 굉장히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현재 극복하면서 경제가 체질을 개선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그 나중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 독일의 사례를 좀 참조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부동산 시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영훈 실장님. 최근에서 좀 매매는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저금리라는 이제 기본적인 요인이 바닥에 좀 깔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주택 시장이 굉장히 이제 전세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세가 사실 우리나라에만 사실 존재하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인데 결국 집값 상승을 예상이 두고 예. 이 제도가 운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국
결국 이제 집값 상승이 이제 그렇게 큰 기대 수익을 이제 예상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저금리가 되면 사실은 기존의 전세 부분이 이제 월세라든지 반전세 부분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매매로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기준금리 인하의 많은 단점들도 있지만 또 장점들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하우스푸어 문제가 불과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 문제가 지금은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일단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하우스푸어 문제는 조금 가라앉고 이제 다른 문제가 대신에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임대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뭐 장단점들이 좀 섞여 있는 문제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얘기가 계속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물가거든요. 사실 이제 물가가 마이너스 행진을 하면서 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입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좀 감소되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글쎄요. 물가에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디플레이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디플레이션 자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다면은 저희 나라가 아직 디플레이션 우려를 할 거는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은 지금 물가가 떨어진 그 주요 원인을 보시면은 해외 원재재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은 우선은 그런 물가가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요가 물건값이 싸졌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늘려야 될 텐데 소비를 확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거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소득이 낮은 건데,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악성 그 스파이럴, 악성으로 그 순환을 거쳐가지고 자꾸 나빠지고 있냐면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중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의 경우에는 그렇게 싸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가에 대해서 우려는 하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플레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무척 괴롭다고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적절하게 약간의 물가가 올라가야 사람들이 다음에는 내가 물건 만들면 좀 더 비싸게 팔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소비가 충분한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 그 상승률이 낮은 것이 디플레 때문이다 혹은 디플레를 앞으로 가져올 것 같다. 거기는 조금 우려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그 경제 지표들을 살펴봤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뭐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물가도 사실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고 분석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실제 이제 시장에서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 이게 굉장히 지금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전 생각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이 소비 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현재 소득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출 주도의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는 지난 것 같고, 소득이 많이 늘 것이 예상되지 않는데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현재 그 집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소비로 연결시키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 소비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죽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투자도 기업들이 현재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업 소득 한류과세라는 세제를 통해서 밀어붙이기까지 했지만 실은 밀어붙인다고 투자가 이루어지는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투자에 대한 대상이나 투자에 대한 시기가 적절해야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국내 경제 상황을 조금 진단해 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2부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처방을 우리가 좀 가져가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IMF 외환위기 당했던 게 상당히 오랫동안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강제로 구조개혁을 당했던 거잖아요. 지금 어려운 문제는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해결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단기적인 부양책 가지고는 지금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닌가. 그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오셔서 단기적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아까 이미 말씀하신 구조개혁의 관점에서 문제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한번 내려봤고요. 2부에서는 처방전을 좀 내려보기 위해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시간 지금 1시 19분, 이제 20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 시황 어떤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이수진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각각 연중 최고치도 경신을 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장 초반에는 0.36%가량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죠. 1.22% 더 오르면서 2084.0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이 지수를 전반적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1,923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1,733억 원, 그리고 기관은 14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 초반에는 1.06%가량 상승을 했었죠. 현재는 1.22% 더 오르면서 685.2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개인이 수급을 받쳐주고 있는데요.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669억 원가량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합니다. 415억 그리고 139억 원가량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외국인이 조금 부진한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흐름 종목들 보시면 모두 상승하고 있죠. 삼성전자 오늘 갤럭시 S6와 엣지가 전 세계 20개국에 동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측에서는 갤럭시 S4의 실적이었던 7천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오늘 시장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0.47% 오르면서 149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하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하지만 신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급등합니다. 3.41% 오르며 16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4일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3.82% 급등하면서 43,500원. 그리고 한국전력 역시 5일 만에 급등하면서 1.04% 더해주면서 43,5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와 조금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셀트리온과 CJ ENM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각각 상승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4.9%가량 급등하고 있죠. 77,100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와 동선은 전거래에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반락하는 모습 1.62% 그리고 2.14% 각각 108,500원, 34,2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CJ ENM은 연중 최고가도 경신하면서 오늘 급등하죠. 4.17% 오르면서 6만 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 하루에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도 하죠. 하지만 매일 아침 요 사과 한 개씩 챙겨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이 사과즙 한 봉씩 어떠세요? 제철 사과를 수확해 통째로 갈아 만든 생사과즙. 자연즙과 사과즙입니다. 사과 원래의 맛과 향을 그대로 위생적인 포장에 담아 안전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맛은 기본, 보관도 간편, 그리고 가격도 착합니다. 120ml 50팩 한 상자 가격이 3만 원. 자연즙가에서만 살 수 있는 사격가 3만 원에 백설공주 돌고갈 사과즙 50팩을 드립니다. 좋다. 지금 전화 주세요. 박희준의 경을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국내 경제의 맥을 짚어봤는데요. 이번엔 우리 경제를 두고 쏟아진 다양한 해법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의 경제 불황의 원인을 경제 구조에서 찾고 있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구제 개혁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편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고 있는 동맥경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마냥 돈을 풀 것이 아니라 결제 주체들이 스스로 돈을 쓸 수 있도록 중산층의 소비 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출과 성장 구도에서 벗어나 소비와 생산 그리고 투자가 이 선순환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롱런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경제를 살리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려운 만큼 다양한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척박해진 국내 경제 토양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창균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해법 좀 찾아봐야 할 텐데 아마 오늘 출연하시는 네 분의 패널 분들이 해법을 조금 찾아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훈 실장님, 최근에요 이제 저유가, 저금리, 저원화 그래서 이제 신삼저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경제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제 삼저가 예. 사실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 변화라고 할지라도 큰 도움이 됐었고 이번 3조도 사실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예.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세 가지 모두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좀 한계라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금리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이제 가계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확산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안심 대출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변동 이제 장기로 되어 있는 이제 단기로 되어 있는 이제 변동 금리들을 어떻게든 이제 고정금리로 좀 이제 대출 시장 자체의 구조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안심 전환 대출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 대출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국내 이제 가계부채는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남아 있고 이것은 이제 결국 향후에 이제 저금리가 이제 바뀌어서 다시 금리가 인상됐을 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계부채의 어떤 질적인 그런 부분까지 아직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거는 단지 한 스테로이드 정도 잠깐 이제 좀 고통을 좀 이연시키는 그런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 그동안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지금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수출 대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달러에 비해서는 이제 물론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이 더 세게 결국 어느 쪽이 더 세게 이제 지르느냐의 문제거든요. 일본이나 유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세계 시장에서 우리하고 이제 겹치고 있는 부분들은 일본이 많이 이제 겹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이 대부분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의견인데요. 옛날하고는 글로벌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 삼저 효과가 옛날처럼 날 가능성이 되게 낮다. 이제 유가만 해도 낮아지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또 조선이나 그다음에 해외 건설 위축으로 나타나거든요. 산유국들이 주로 이제 발주를 하고 건설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경상수지 적자나 무역 적자가 클 때는 유가가 떨어지는 게 외환보유고나 이거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 떨어지는 게 경상수지도 지금 계속 흑자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유가가 내는 영향도 작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금리는 일본에서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가 간다고 해서 수요가 진작이 안 되는 현상이 고령화하고 되게 관계가 큰 거로 돼 있습니다. 고령층이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수익이 줄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래를 불안하게 보면 소비를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더 위축시키거든요. 예. 그런 현상 때문에 잃어버린 20년 할 때 저금리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 진작을 못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모두가 옛날하고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특히 환율 같은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화에 비해서는 우리가 또 엔화하고 훨씬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제일 교역 대상국이 아니잖아요. 중국이나 다른 데가 더 많기 때문에 달러 대비 환율 떨어진 거 가지고 옛날처럼 좋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기 일부에 우리
이인호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은 소득이 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소득 또 우리 고용 시장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처방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이제 소득이 늘어야 이제 소비가 늘 거다. 예.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소득 주도 성장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그 논리를 보면 예. 실제로 소득을 늘리면 이제 소비가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투자가 증가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예. 전개시키는 건데 지금 현재 제가 느끼는 상황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소득이 늘면은 소비가 증가될까? 전 저축이 더 증가되거나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 자꾸 먹을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라고 하는 거는 실은 최경환 장관이 처음에 와서 시작했던 거죠. 그게. 현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말은 하고 있지만 최경환 장관도 처음에 했던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을 어찌 보면 백업하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투자 예. 늘리고 하는 거. 그 배당을 많이 해줘서 소비로 돌리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실제 그 효과라고 하는 게 현재 미비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노동시장 뭐에 대해서 연금 뭐 지금 교육, 복지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의 생각을 하두들인데요. 지금 연금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 노동시장의 어떤 유연성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이것 때문에 같은 어떤 흐름에서 힘들다는 거죠. 예.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자 말자. 근데 최저임금을 지금 올리게 되면은 실제로 고용이 더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닌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는 실은 이게 아주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이 최저임금 문제가.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의 어떤 유연성을 제고하는 이 문제가 예. 해결돼 전제하지 않는 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일환으로 최저임금안이 요즘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방금 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하면서도 조금 저는 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최저임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기본적인 논리는 그 수요와 공급의 그 법칙에 따라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에게 돈을 많이 주지만 훨씬 더 작은 숫자의 노동자들이 고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저희 나라 경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동네에 있는 조그만 음식점을 가본다든지 편의점을 가보시면은 이미 줄일 만큼 다 줄여놨습니다. 가보시면은 남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일단 저희 경제에서 그동안 이 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 혹은 중소기업자들이 이미 훨씬 그 허리띠는 다 졸라놓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 그런 문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계 기업이라 그러는 아주 아슬아슬한 기업들의 경우에 이 최저임금을 올린다면은 어려워지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부분도 구조조정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한계 기업의 경우에는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럼 그 한계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소유주나 뭐 중소기업 사장하시는 분들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고 그런 식의 아주 어려운 기업들을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주도형 성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별로 소비가 진작되는 것 같지 않다. 제 생각에는 그 소득이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걸 소비로 바꿀 수 있는 계층하고 예를 들어서 이미 잘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재벌 기업 사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더 받다 그래가지고 아침을 2그릇을 먹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그 소득이 늘어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층이란 것이 중, 하, 고 사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밑에는 뭐 물론 갖다 드리면은 소비를 하기에 바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흔히 이야기하는 중산층 예. 내지는 그 밑에 거기 쪽으로 소득이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반부에서도 말씀드린 자본시장의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예. 그 중요한 소비에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층에게 돈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예.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제 예. 생각이 다른 저도 이 부분이 있는데 하나 부분은 이제 최저임금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국제 수준으로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에 비해서 이게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득을 좀 올려줘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겠지만 사실은 많은 OECD 국가나 이런 국제 비교를 해보면 중간 정도 혹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접근해야 될지 이제 좀 낮은 것도 있고 더욱이 이제 지표 자체가 좀 다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국은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우리는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지표보다도 최저임금 수준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이제 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경환 부총리도 그렇고 많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지표 자체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분배 자체가 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올해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공공부문 같은 쪽도 임금 인상을 강하게 푸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미 공공부문의 임금이 올라가는데 이쪽 임금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소득주도보다는 일자리 자체를 늘려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 노동시장의 어떤 이중시장, 이중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 먼저지 단순히 전체 이제 계량적인 지표를 위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이건 소득 재분배 자체가 좀 많이 더 훼손될 그럴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나라에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되게 높고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그 고용주가 대부분 그쪽이라는 거죠. 영세 자영업인데 그 영세 자영업의 5년 생존율이 20% 남짓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과연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게 뭘 뜻하냐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으로부터 돈을 뺏어서 또 다른 취약계층한테 주는 게 돼서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중산층이나 그 소비층에 과연 도움이 되냐 아니면 한계 기업들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이제 제한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예. 이 소득을 올리려면 질 좋은 일자리로 우리나라 고용의 질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중구조라고 말씀하시는데 대개는 뭐 아르바이트나 또 시간제 계약직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업이 절대적으로 지금 고용 회피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노동 개혁을 해야죠. 기업이 그 고용 회피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고용 회피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뭐 아까 노동 개혁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이렇게 청년 일자리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은퇴를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50대 초반에 기업에서 해고는 되는데 실제는 다시 노동시장에 다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노후 보장이 안 되는 연금제도가 취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젊은 애들의 일자리를 뺏는 그 구조가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다른 기회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낮은 임금의 일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방 압력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인건비에 대한 하방 압력도 크죠. 그러면 결국은 또 연금개혁이나 복지개혁을 안 하면 노동개혁도 어려워지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개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얽혀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걸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까 좀 지금까지와 다른 좀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이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좀 말씀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우리 구조 조정이 필요한 쪽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게 연금하고 노동시장. 예. 그리고 이제 교육 부분하고 복지인데 실은 우리나라 현재 증세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복지를 늘리면서 증세를 하지 않아서 재정 적자가 지금 현재 만연될 것이다. 지금 우리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에 등장하는 그 하나의 항목이 뭐냐면 만성 적자가 계속됐다는 겁니다. 예. 그 적자라고 됐던 게 실은 재정 확대를 하면서도 다른 다른 어떤 재정에 대한 보충하는 그런 정책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통 분담을 안 한 거죠. 일본은 고통 분담을 안 한 것이고 독일은 고통 분담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포괄적인 구조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각각의 어떤 경제 주체들의 고통 분담을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앞에 나서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상당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리더십.
거기에 대한 크레딧, 그러니까 신뢰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조금 마치 미진한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의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뭐 우리 수출 주도형으로 사실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에서 글로벌 경기 좋지 않으면서 대외 여건 좋지 않고요. 그 와중에 또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아주 거셉니다. 이거 참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해외 부분에서 경쟁력 그거는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혹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환율을 낮추면서 약간 더 우수한 상품 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고 중국은 대신에 약간 질이 좀 떨어지지만 물건값을 싸게 해가지고 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가운데 끼어가지고 물건값을 올리자니 일본이 있고 물건값을 내리자니 중국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는 것밖에는 다른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 하면은 우리가 애플이나 뭐 이런 그 조금 소프트웨어 가지고 커다란 부가가치를 만드는 회사들을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빨리 저렇게 창조적으로 저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부러워하는 건 좋은데 저희 나라가 아직 그런 거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삼성, 뭐 LG 이런 경우에 뭐 어제 오늘 계속 새로운 그 핸드폰 나와가지고 상당히 매출이 많이 증가할 것 같다. 결국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강점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밀고 나가면서 조금 더 고급화시키고 저희 나라의 어떤 임금 구조나 뭐 노동력 구조로 봐서는 싸게 만드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건 뭐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에서 중국에서 싼 노동력을 사용한다든지 그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다면은 적어도 고부가 가치로 해서 좋은 걸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거기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직은 너무 그 창조적인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그 제조업에서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당분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서 뭐 산업구조 고도화되면서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또 ICT 기반의 서비스업 좀 활성화를 시켜서 좀 경제를 이끌어갔으면 바람이 있는데 근데 보면은 ICT 기반의 서비스업이 우리 이전에 제조업보다는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굉장히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지만 종업원이 재작년 아마 제가 기준인 한 7만 명 되는데 페이스북은 시가총액은 비슷한데 한 3천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조업 좀 어떻게 잘 고도화시켜서 가야지 이걸 버리고 서비스업으로 또 옮겨 타기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게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 이렇게들 그 대비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돈 잘 버는 삼성전자 없으면 거기다 컨설팅하거나 소프트웨어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잘 없죠. 사실은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수요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은행이 너무 잘해가지고 해외까지 쫙 한다 그러면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컴퓨터도 많이 필요하니까 또 그 서비스업이 또 제조업을 의 수요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걸 무슨 이거 대신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 연관 관계성에 되게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 아쉬운 건 이겁니다. 제조업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 그런데 제조업이 고용 창출 능력이 현격히 옛날보다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의 고용 그 비중이 16%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4%는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제조업이 더 고용을 많이 해주거나 서비스업에서 질 좋은 고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에서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다. 이런 데 있습니다. 교육, 이거 전부 가격 통제돼 있고 저 교육부 통제 하에 있어서 이거 산업 아니죠. 아마 학원들만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이 우리가 지금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우선 CEO부터 정부가 좌우하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뭐 형식은 민간 기업이라고 그러지만 국민은행, 이거 과연
민간 기업이냐고 볼 수가 있죠. 대통령 바뀌면 회장님 바뀌고 지주사 회장 바뀌고 행정 바뀌는데 우리은행 그렇죠. 뭐 그래서 산업 없습니다. 예. 가격 통제 다 가지고 있죠. 의료 이거 죽어도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해서 의료 법인을 저거 못하고 있잖아요. 영리법이나 못하고 있으니까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형외과 이런 거에서 얼마나 국제 경쟁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자본 투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어마어마하게 없는 산업을 새로 만든다는 통 큰 규제 개혁이 있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 만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IT 쪽이 뭐 페이스북하고 삼성전자하고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 업체가 6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다 합치면 인원은 상당히 많죠. 근데 문제는 저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는 프리랜서고 계약직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질 좋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질이 나쁜 거지 양은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할 일이 참 많으네요. 근데 하여튼 우리 경제가 어찌 보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하고 일본 중간에 낑긴 거 아닙니까? 그죠? 낑겨 있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치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혁신형 중소기업을 키워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살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여튼 뭐 우리의 그 나가야 될 방향 자체가 좌표를 잘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교수님 말씀 중에 금융산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뭐 부가가치도 있고 또 금융산업을 좀 잘 발전시켜 우리 경제 체질도 좀 개선화가 될 수 있을 텐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금융산업 쪽은 우리가 더더욱이 좀 낙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장님?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통계 같은 것을 봐도 이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한 144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한 80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건전성 부분은 122, 거의 최하위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추세가 더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동북아 금융 허브를 뭐 어쨌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경쟁력이 한 23위 이 정도였었는데 뭐 더 오르지는 못할 망정 지금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반치 이쪽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국내 지금 18개 은행 중에 사실상 한 15개 정도는 정부가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 사례에서 보듯이 이것이 은행 쪽에서는 역마진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역마진인데 좀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정부에서 좀 푸시를 하니까 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건데 이렇게 가격을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는 상황에서 과연 금융 쪽이 산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정부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소비자를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쪽 부분이 망하지 않도록 적당히 이제 규제를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적당한 이득으로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정부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발표들도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소비자들이 수수료를 너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으니까 이걸 줄이겠다. 또 어떨 때는 은행의 수익성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이제 늘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정부가 이 부분에서 과감하게 좀 손을 떼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 산업이 18개가 되는데 이거는 거의 과점입니다. 완전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뭐 정부에서 인터넷 은행을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구조가 거기에다 똑같이 적용된다면 이거는 별다른 어떤 이제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먼저 손을 떼면 그 중에서 알아서 살아남지 않을까 봅니다. 예.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그 정부의 역할이 클 것 같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정부의 역할,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구조 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금융산업에 대해서 관치를 좀 바꿈으로써 그 민간 섹터의 어떤 자발적인 창의력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보통 이야기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저희 나라가 그 한두 회사, 한두 대기업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물론 그 두 기업이 엄청나게 잘하니까, 한두 기업이 잘하니까 그거 없는 것보단 훨씬 더 잘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선 위험하고 그 한두 기업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커다란 나라 전체가 휘청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소득 분배나 뭐 이런 거에서도 다들 연관이 되는 것 같은 것이 한두 기업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업 한두 개가 전후방으로 모든 수익성을 다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흔히 그 해외에서 월마트 효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월마트 효과라는 것이 그 월마트라는 커다란 유통점이 자기네한테 그 납품하는 기업들한테서 비용을 절감시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공급하는 회사들이 망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한두 개의 커다란 회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런 식으로 기술이라든지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중소기업,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여유를 두지 못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정부의 역할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근데 어떡하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을 안 봤으면 지금 깜빡하고 또 지나갈 뻔했습니다. 한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죠? 예, 오늘 그 한국 경제를 나오신 패널 네 분하고 같이 좀 고민하는 진단해봤고요. 그리고 처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인호 교수, 바른사회심리의 김영훈 실장 네 분 모시고 한국 경제 진단과 그리고 처방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특집으로 준비했던 긴급 진단, 위기의 한국 경제 봄은 오는가, 오늘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참 시간이 부족했네요. 김영훈 실장님 다음에 나오시면 시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는지, 우리 경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경제 지표상의 작은 신호들이지만 좀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해법들이 시장에 잘 적용이 되고요. 정책 입안에도 좀 전해져서 우리 경제에 봄 오는 소리 하루빨리 듣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여기서 지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